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로 무척 바쁘신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한 명 있고요.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던 부모님은 그 이후로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것에만 매달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지고 말았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야말로 저희 부모님이 일에 파묻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셨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빚을 갚는 것에만 매달리느라 두 분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는데 빚을 갚고 나니까 되게 허무해지셨던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허무함을 두 분은 이제 각자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손을 내밀면서 수고 많았다라고 한마디라도 건네셨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두 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는데 크고 나서 알게 되었던 것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던 일을 두고 두 분이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고 크게 탓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앙금이 항상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를 하지 않고 지내오신 것이 깊은 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나 환호도 환희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얼굴들로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며 더 아득바득 구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저와 여동생이라는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잊혀진 자식들이었죠. 오빠, 나 숙제하는데 모르는 거 있어. 그래? 오빠한테 가져와봐. 오빠가 알려줄게. 응. 근데 나 내일 준비물도 있는데 문구점에서 사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 오빠 돈 있어? 뭐? 바로 내일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저금통이라도 깨봐야겠다. 저보다 어린 여동생은 부모님을 어려워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딸 자식이면 귀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들보다 딸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애교도 많고 발랄하니까요. 그런데도 제 여동생은 부모님을 어려워해서 준비물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소리도 직접 못 드렸습니다. 그나마 저는 부모님과 여기저기도 다녀보고 같이 추억을 만들어 보았던 그런 경험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는데 여동생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저 사진 속으로만 자신이 아장아장 걷던 시절에 내 식구가 즐겁게 나들이를 가끔 다니고는 했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따름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족이라는 건 여동생에게 있어서 몇 장의 사진 속에서만 그리고 제가 해주는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를 할 뿐이지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바쁘셨고 실제로 바쁘셨던 것 이상으로 바쁘신 척도 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일을 24시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갖은 핑계를 앞세워서 집에 계시는 시간을 줄이셨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을 가장 고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두 분 중에서 한 분하고만 식탁에 앉고는 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어린 제 마음의 쓰디쓴 열매가 제멋대로 맺혔다가 썩어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사이좋은 가족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떠드는 가족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인이 박혀 있었죠. 겉으로는 맞벌이라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 아래에서 여동생까지 열심히 챙기며 지내는 것처럼 딱 그것처럼만 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골마 있는지는 비밀이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저보다 어린 여동생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식구의 모습을 여동생이 도화지에 그려놓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는 했었네요. 저는 사춘기 시절도 마음을 놓고 반항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춘기 방황이요? 그건 집안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부모를 비롯한 집안 어른의 관심을 받는 녀석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제가 학교를 가든 말든 공부에 손을 놓든 말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등 관심이 없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사춘기 방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은 서로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원망을 하셨으나 저는 두 분이 아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였던 점이 서로 너무 닮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손발이 잘 맞을 수가 없었네요. 두 분 다 똑같이 자식에게 용돈만 주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기셨으니까요. 한쪽만 생각을 달리 하셨어도 저희 집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리 똑같이 구시니 저희 집에는 포근한 햇살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었죠. 제가 이놈의 정남이 없는 집구석 따위 보기 싫다면서 져버리면 그랬다가는 여동생은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나이 때 심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어했으나 학교와 집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오가면서 변함없이 여동생을 챙겨줄 수밖에 없었죠.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눈치를 이리저리 많이 보면서 소심하고 심약한 성격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왕따나 안 당하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제가 물어봐주지 않으면 여동생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녀석이었고 그런 딸에게 부모님은 여전히 한 줌의 관심도 안 보이셨습니다. 여동생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방과 신발을 세트로 새 것으로 사고 싶다고 그런 바람을 자기 딴에는 엄청 용기를 발휘하여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새 걸로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하였으나 그 저변에는 투정을 부리고 싶다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싸늘하였어요. 정말이지. 너는 돈 필요할 때만 나를 찾니? 네? 아닌데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없기는 뭐가 없어. 돈 필요하고 뭐 사야 할 때만 나한테 와서 이러잖아. 짜증나. 거머리 같아. 죽어도 안 떨어지는 철거머리. 내 피를 아주 쪽쪽 빨아먹고 피를 말려버리지. 죄송해요. 저 그냥 가방은 쓰던 거 쓰면 돼요. 신발은? 그럼 신발은 어쩌게? 네? 그게 그냥 신을게요. 신던 게 작아져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새 걸 가지고 싶었던 거네? 가방하고 같이 사려고? 아니요. 작아진 건 맞아요. 이제는 뒤꿈치가 조금 아파서요. 새 신발이 필요하긴 해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잖아. 어차피 작아서 못 신을 것 같으면 내일이고 다음 주이고 다음 달이고 언제이고 결국 나한테 신발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다시 꺼냈겠지. 그럼 그냥 지금 얘기하면 되잖아.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차갑게 대꾸를 이어가시던 어머니는 신경질을 내시더니 이내 무섭게 폭발하고 마셨습니다. 여동생은 깜짝 놀라고 크게 겁을 집어먹어서 그 앞에서 딸꾹질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마저 보기 답답하고 짜증난다며 더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죠. 사실은 울고 싶었으나 거기서 울기까지 하면 어머니가 영영 자기를 안 본다고 그러실까봐 여동생은 안간힘을 다해서 눈물을 참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네 오빠를 통해서 얘기해. 여태까지 그래왔잖아. 이제 와서 귀찮게 굴지 마. 너는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왜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드냐고. 제발 구석에나 처박혀 있어. 눈에 띄지도 말라는 소리야. 가뜩이나 기분 개 같아지는 집구석에서 너 때문에 내 기분만 더 더러워지니까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동생은 몸을 덜덜 떨면서까지 울음을 끝내 참아냈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으며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아도 방 밖으로 차마 못 나가고 있다가 제가 집에 와서 찾으니까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방에서 나왔었고요. 어머니하고 있었던 일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참담해졌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부모 같지도 않으신 분들이라는 건 저도 머리가 커가면서 아주 잘 실감을 하고 있었으나 이런 식으로 점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어요. 여동생이 용기를 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꺼냈다가 호되게 당하고 오열했던 그날의 며칠 전에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다가 네가 몇 살이지? 라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대체 언제까지 학교를 다닐 거냐고, 왜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니냐고
대체 몇 살이냐고 아버지가 그러셨었죠. 그 앞에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나머지 말문이 턱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런 경험까지 겪게 되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내가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마침 기분이 안 좋으셨던 참이라 더 짜증이 나서 나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 학교를 다니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놈의 학교는 언제까지 다닐 거냐고 너 대체 몇 살이냐고 그러셨던 거겠지. 한마디로 언제까지 용돈 타령을 할 거냐고 그걸 나한테 따지고 싶으셨던 게 본심이었던 거야. 어머니도 선영이가 이걸 사달라 저걸 사달라 이런 소리를 하필 꺼내니까 화가 나셔서 막말을 하셨던 거겠지. 나랑 선영이 우리 남매는 부모님한테 귀찮은 자식들이구나.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짜증만 유발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별로 좋지 못한 영역에는 항상 돈이라는 게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애초에 사이가 틀어지고 저희 가족의 평화가 개판이 나기 시작했던 그 지점에도 돈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때 돈 문제로 부모님이 서로 의의가 상하지 않았어도 저희 가족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활동을 하게 되고 당연히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남매가 차라리 죽는 쪽을 부모님은 좋아하실련지 그런 궁금증까지 들었을 땐 정말 입가에 비참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부모님에게 각자 좋은 가정 환경이 있었다면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겠죠. 친가에는 아주 나이가 많으셔서 성질이 고약하고 욕밖에 할 줄 모르시는 친할아버지, 그리고 그런 친할아버지에게 평생 시달려오며 맞고 사시느라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대단하신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시골집에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사남매 중 막내이셨죠. 그리고 첫째 큰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실 당시에 그 결혼 자금을 들고 잠적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인데 이혼을 당하고 처자식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셨다는 점 하나만 봐도 설명이 끝났다고 보네요. 둘째 큰아버지는 지문서를 비롯한 각종 것들을 노름 때문에 날려드신 분이었습니다. 친가에는 원래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으나 둘째 큰아버지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날 술독에 빠져 사시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유년 시절에 이분께 엄청 맞으면서 크셨다고 알고 있네요. 어린 막내 동생을 예뻐하지는 못하실 망정 지독하게 괴롭혀댔던 못된 심보를 타고나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인 고모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만 편애하고 위해주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서 남이다 라고 하는 부모의 변함없는 태도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었고요. 차라리 남으로 취급하며 선만 그으셨다면 모르겠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고모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해대셨대요. 받기만을 원하셨고요. 고모는 한쪽 청력이 조금 좋지 못하셨는데 어렸을 때 친할아버지께 세게 맞으신 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으셨던 사유도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서러움을 간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으나 사과 한마디를 못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첫째, 둘째, 큰아버지들의 계속되는 만행을 견디지 못하시고 고모가 분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셨었는데 그때 친할아버지께서 고모의 싸대기를 엄청 세게 때리셨던 거예요. 그것도 연속으로 2번이나요. 네가 뭔데 내 아들들을 욕해? 네가 뭔데? 이 죽일려니. 그리고 그날은 고모가 영원히 당신의 부모를 저버리고 등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고모는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을 원통하고 분하셨다고 하는데 장례식에도 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며 발길을 딱 끊으셨었죠. 이런 집안인데 막내 며느리에게 잘했으려고요. 그럴 리가 없었죠. 어머니도 진작에 당신의 시댁이라면 치를 떠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라면서 가족의 울타리를 안정적으로 여겨보신 역사가 없었고요. 일단 친가 쪽은 이러했고요. 외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이분 저분에게 옮겨 다니며 다른 남자들을 찾으셨거든요.
그게 다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외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죠. 어머니에게 있어서 가족의 모습이란 언제든 탈을 다르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줄기였으며 그럴 때마다 나는 졸졸졸 물소리가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어머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저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따르자면 부모님은 물론이고 그 아래에서 태어나 자란 저 또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다느니 가정 환경을 보면 답이 나온다느니 그딴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겉으로는 사력을 다해서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고 사춘기이고 뭐고 간에 여동생을 잘 챙기는 오빠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그리고 여동생은 이 메마른 불행의 굴레에서 물려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자 목표였습니다. 성인이 되면 무조건 돈을 벌고 제 밥그릇을 알아서 차려야 한다는 결심을 일찍 하였죠. 부모님에게 귀찮은 자식, 돈 얘기를 꺼내오는 게 짜증나는 자식,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는 걸 잘 알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두 분은 진작 이혼을 하고 싶어 하셨겠지만 우리 남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계시는 거야. 버티고 계시는 거지. 자식이 둘 다 미성년자인데 이혼을 하시게 되면 어느 한쪽이라도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니까 버린다고 해도 그것도 귀찮은 문제고 신경 쓸 게 생기니까 자식들 책임지는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두 분이 이혼을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것뿐이야. 절대 부모님한테 아무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든 어쩌든 무조건 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미루지 말고 손을 벌리자. 이혼을 하시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두 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멀리 도망을 쳐버리실 것 같으니까 그때를 대비해 두는 게 현명한 길이야. 저는 두 분이 진작 관계가 파탄이 나버렸으며 자식들에 대한 애정도 메말랐는데 어째서 이혼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제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나서 그런 답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기대도 하고 있었죠. 가족의 형태를 최소한 지켜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두 분의 안에 있는 거라고, 또한 자식들을 향한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주 약간이나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저 좋을 대로 크나큰 착각을 해버리는 것이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 또한 마음을 차갑게 하여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덜 받기 위한 대비였죠. 부모님이 차가우신데 자식인 저 역시 차가워야 상처를 덜 받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 시점을 예측하면서 철두철미하게 굴었습니다. 전에도 늘 그랬으나 이제는 더더욱 오는 소리를 하는 법 한 번 없이 두 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자식으로 굴었어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행동하는 자식이었죠. 질척거리는 것은 금물이었습니다. 여동생이 워낙 소심하고 심약한 편이니 제가 더더욱 강인하고 담백하게 행동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리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낼 건 열심히 받아내면서 버림받을 그때를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보다도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고요? 어떡하기는 선혁이 너 이제 성인이잖아. 곧 대학 들어가잖니. 네 아버지가 등록금 내준다고 하잖아. 내가 한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도 줄 거니까 네가 1년은 대학교를 멀쩡히 다닐 수 있겠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성인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그렇다 쳐도요. 선영이는요? 혹시 어머니가 선영이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아, 그러면 아버지가 선영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셨군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아마 네 아버지 그 인간이 그럴 것 같지는 않구나.
어머니의 무신경한 태도 앞에서 제가 오랜만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9살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던 저는 곧 성인이 될 터였지만 여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니랬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도 두 분은 기다리지 못하셨고 애초에 그러실 생각도 없었던 듯하였고 그저 제가 성인이 되면 재빨리 이혼을 해버리실 작정이었던 거예요. 설마 저만 성인이 되면 이혼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다니. 새삼 부모님께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또한 여동생을 데리고 살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지 꽤 되었던 저였으나 올분이 감춰지지 않더군요. 이건 정말 너무하시잖아요. 두 분 중에서 누구라도 선영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데리고 살아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대체 왜 안 되는 건데요? 왜? 제가 답지 않게 이성을 잃고 폭발해버렸을 때 부모님은 머쓱해하셨고 각자 민망해하셨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왜 그때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것일까요? 이미 부부의 기능을 멈춰버렸던 두 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각자 새로운 인연을 진작에 만나셨을 거라는 그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저는 꺼내든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천하의 미련 곰탱이 바보였거나 아니면 차마 그런 시나리오를 자식으로서 마주하기 싫다는 마지막 발악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두 분에게 제가 답지 않게 갖은 때를 써가면서 여동생을 데려가 달라고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여동생을 위하는 길도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상처를 얻게 될 뿐인 길이었죠.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고 여동생 또한 끝내 버림받았다는 괴로움으로 울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고요. 다행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럭저럭 괜찮은 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로서 정말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학교 생활에 그렇게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갖가지 명목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었고 그걸 남몰래 모아왔었습니다. 그건 제 비상금이 되었죠.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자식을 버리시면서 저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셨는데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위해 조금씩 썼으나 비상금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여동생의 보호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후로 두 분은 궁금하지도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각자 당신들의 새로운 일상에 젖어서 정신이 팔리신 듯 했네요.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지난 세월이 참 괴로운 감옥 같았다고 두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자식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지 어쩌는지 신경도 안 쓰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두 분처럼 되지 말자고 이를 악물면서 다짐을 마쳤어요. 특히나 자식을 낳는 것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조금 더 없었거든요. 자기 몫을 다하는 사회인으로 사는 것이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여동생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거의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체력이 모두 부족해서 시험 기간에는 늘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해야만 했었네요. 젊음 하나를 앞세워서 무식하게 달려나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끔은 대체 난 왜 이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롭고 절망스러웠으나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책임이었죠. 그 책임은 저를 무겁게도 만들었으나 동시에 포기와 멀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원천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여동생 또한 더 나은 미래와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어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아래에서 똑같이 태어나 버림받은 저희 남매가 최소한 서로에게만은 끝까지 좋은 가족으로
평생 남기를 소망했습니다. 함께 지내지 않아도 저희 남매에게는 서로의 존재가 무척이나 컸죠. 가족이라고는 서로뿐이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럴싸하게 제법 폼이 나는 회사와 폼은 안 나지만 돈을 조금 더 주는 회사,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후자를 골랐던 것에는 여동생이라는 영향이 분명하게 있었죠. 제공된 사택에서 지내면서 저는 돈을 그만큼 아낄 수 있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동생을 떠올리며 매일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동생의 소식은 제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제발 벌어지지 않았으면 싶었던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여동생이 자기가 혹시 결혼을 해도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간 지 그리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잘 해내면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였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이력을 하나 남길 수 있게 되니 취업에 도움이 될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귀중한 경력을 쌓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여동생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여동생이 답지 않게 질 나쁜 농담을 저한테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머뭇거리며 추가로 꺼내든 이야기는 저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빠, 내가 임신을 했어. 정말 미안해. 임신이라니? 나는 너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임신을 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와, 정말 도저히 좋은 소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당장 여동생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저보다도 3살이나 많은 남자친구랑 1년가량 만나오고 있었는데 상대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심각하게 보고 걱정을 할까봐 교제 사실을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임신 초기라고 하더군요. 뭐 하는 놈이냐고 물었죠. 중소기업에서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았죠. 상대의 양치는 나이도 많으셨고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여동생이 그랬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시댁이라는 두 글자에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졌죠. 솔직히 밝히자면 그때 매부를 가만 안 두고 싶었어요.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싶었습니다. 어린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족속들, 제가 같은 남자로서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허락 안 하고 싶었는데 매부가 저를 따라 찾아오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가 능력 없고 못난 건 맞지만 저급하지는 않으며 제 여동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평생 제 여동생만 바라보고 살 거라는 맹세는 지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허세는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 한숨이 나왔었죠. 제가 불안해서 그때 어떤 집안인가 직접 살펴보러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길이 좁은 그 동네에서 그 집이 가난해도 화목한 집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더라도 가족들 간에 아웅다웅하며 잘 지내온 집이었더라고요. 그걸 알고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여동생을 일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집을 보내게 되어서 제가 오빠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만 같았고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여동생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 집에 가보았을 때 직접 가풍을 보고서 즉각 결혼을 하고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는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서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끼리 붙어서 살고 안부를 묻고 그러는 평범한 가족의 풍경이 솔직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봤지만 그럼에도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거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오빠한테 미안해. 그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해줬는데 오빠 덕분에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실망을 시켜서 미안해. 오빠한테는 진짜 내가 잘못했어. 죄를 지었다는 거 나도 알아.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잘 살기나 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선영이 너는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그런 부모는 되지 마라. 약속해줘.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나 정말 잘 살아볼 거야. 훌륭한 부모님은 못 되더라도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될 거야. 오빠한테도 좋은 모습 앞으로 꼭 보여줄게. 심약하던 녀석이 곧잘 겁에 질려서 덜덜 떨기만 하던 그런 녀석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제법 의연한 티를 내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게 이런 식으로 실감이 나더군요.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솔직히 저는 매부를 향해서 감정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조카가 태어나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야 껄끄러움 없이 인사를 나누게 됐었네요. 그러면서 매부에게 듣고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은 여동생이 애정 결핍이 무척이나 심했다는 것입니다. 애정에 목말라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그런 여동생의 모습을 보고 매부는 자기가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사귀게 되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동생이 그랬던 줄은 몰랐기 때문에 뒤늦게 미안함이 밀려오더군요. 저는 어쩌면 부모님의 냉철함과 무정함을 물려받았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착잡하기도 했고 육아에 찌들어서 피곤한 얼굴로도 방긋 웃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매부의 장단점은 정말 한결같았어요. 능력이 썩 좋지 못했다는 거요. 가정으로서 능력이 좋지 못했던 건 큰 단점이었죠. 양친, 아내, 자식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치고는 위기감도 못 느끼는 것처럼 보였고요. 게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만큼 둘째는 신중하게 가질 거라고 분명히 그랬으면서 예상보다 너무 이르게 둘째 임신 소식이 들려와서 저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책 없이 아이만 자꾸 낳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째 다음에는 셋째를 금방 가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 쳐들어가서 쓴소리를 있는 대로 날렸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자식들만 줄줄이 낳는 건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거라고 정확히 말해주었어요. 여동생이 민망해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매부는 저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정관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마음 바꿀까봐 쇳불도 당김에 빼는 법이라고 저는 당장 병원을 알아봤고 제가 비용을 대줄 테니까 정관 수술을 직접 받으라고 했죠. 비용을 대준다는 이야기에 매부는 차마 미루고 싶다는 말을 못했고요. 게다가 뭔 여력이 있어서 둘째까지 키우다가 셋째를 가졌겠나요. 제가 매달 조카를 위한답시고 이것저것 보내주고 챙겨주고 돈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었죠. 제 도움을 항상 받아왔으니 두 사람 다 저의 강력한 의견에 반발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휴, 여동생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더 해놓고 내부의 정관 수술을 완벽하게 해놓고 나니까 지난 몇 년간 항상 속이 답답했는데 그제서야 조금 개운해지더군요. 저는 여동생 쪽에게 계속 신경을 써주고 퍼붓고 이러느라 제 결혼 문제는 뒷전이었는데요. 셋째 조카 첫 돌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문득 저도 제 짝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더라고요. 제가 계속 혼자이다 보니까 여동생도 매부도 그 점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듯 보였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 마음이 좀 열린 것을 눈치챈 여동생이 저한테 이제는 보수적으로 굴지 말고 결혼할 여자를 찾아보라고 최근에 됐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너하고 나는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선영이 너는 겪어보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가족의 사랑이나 안정감 그런 걸 일찍 찾고자 했지만 나는 반대로 너무 두렵고 꺼려지는 마음이 커서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 오빠, 요새는 아이를 안 낳고도 그냥 서로를 보며 사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잖아. 그리고 오빠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여자가 세상에 없겠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동생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아주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지만 여동생은 결혼한 이후에 사람 자체가 편안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미루고 미뤄온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선을 봤던 건데요.
연애라면 모를까 결혼을 할 상대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선을 보러 다니는 것에는 수확이 없었으나 동네 산책 코스에서 매일같이 조깅을 하다가 만나게 된 인연에서 커다란 수확을 건졌습니다. 사람 인연 정말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안면을 트고 인사를 나누고 카페에 가서 음료나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결혼까지 꼴이 난 상대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진작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문제가 걱정이 돼서 섣불리 누군가를 진지하게 못 만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였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맞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책임을 돌렸고요. 본인의 잘못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욕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식의 받을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이혼한 부모가 각자의 새로운 상대에게 가버렸고 아내는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했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해서 혼자 기숙사 생활과 자취 생활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내는 그 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간신히 졸업만 하고서 취업을 몇 년 미뤘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만들며 극복을 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인생을 살아나갔으나 남들처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는 걱정이 늘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떻게 제 운명의 상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겠나요? 무조건 제 짝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아내 또한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제발 자식을 오롯이 책임질 수 없거든.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모가 되는 것에도 자격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부모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으니까. 아내의 눈물을 보며 저는 왠지 제 인생이 위로를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짝이 서로에게 서로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안심이 되던지요. 여동생도 기뻐하면서 제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여동생이 이런 부탁까지 남겼고요. 저희 오빠가요. 지금까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제가 정말 미안한 게 많은 오빠이고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저의 오빠를 배신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 무조건 서로만 보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내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와 평생을 여동생 부부 앞에서 자신있게 맹세하였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돈을 꽤 잘 벌고 있었고 반면에 아내는 자기 또래의 여자들보다 못 미치게 벌었습니다. 입사 장벽이 높지 않은 직장에 어렵지 않은 업무를 맡고 있었으니 그럴 법도 하죠. 그러나 아내는 인생이란 자기 행복과 만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저는 그 발언에 10분 공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정관수술을 받았어요. 아내와 결혼 전부터 얘기한 것이었네요. 아예 영원히 안 가질 생각은 아니었고요. 조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예쁘더군요. 여동생은 아직도 자식 키우는 것에 서툴고 어렵다고 했지만 외부가 역할을 잘 해냈어요. 자식들에게 친근한 아빠였죠. 그걸 보니까 저도 왠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것만 같고 아빠의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내랑 대화를 계속 나누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둘 다 정말로 확신이 들면 그때 아이를 갖자고 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사는 것, 저에게도 평생의 짝이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불편함보다 안락함이 더 컸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갔네요. 아내가 저보다 근무 시간이 짧았고 출퇴근 동선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침거리를 차려주었고 저보다 먼저 퇴근해서
따뜻한 밥이 있는 저녁을 차려줬어요. 정말 좋았죠. 그래서 저보다 아내가 돈을 조금 벌든 말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결혼을 한 보람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에요. 아내는 운동으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이었고 저하고도 조깅을 하다가 처음에 만나게 되었던 만큼 꾸준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11층이었는데 계단으로 오르면서 운동하는 걸 즐겨 하였고요. 어느 날은 제가 야근하던 날이라서 늦게 퇴근하는데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섰고 문이 열리자 아내가 있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던 중이었는지 가벼운 차림새였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모습이었죠. 저도 의외의 마주침이라 놀랐는데 아내가 설명하기를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하다가 막판에 힘이 빠져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2층만 더 오르면 됐는데 오늘따라 그게 너무 힘들지 뭐야. 마침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중이길래 냉큼 타버렸어. 그런데 당신을 이렇게 마주치네. 역시 우리는 운명이라니까. 아내의 넉살에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꾸준히 계단 운동을 하는 아내의 성실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전부였죠. 결혼하고 몇 달 뒤 아내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맡은 업무가 추가로 생긴 겁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에 개인적인 능력을 기르고 싶은 바람이 생겼다고 하였어요. 돈을 더 받지는 않지만 새로운 업무를 해내면서 자리를 굳히면 내년부터 연봉이 확 오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어? 미련하다니. 너무 멋져 보이기만 하는걸. 열심히 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업무가 늘어난 아내는 가끔 퇴근이 늦어져 저녁밥을 저에게 못 차려줬어요. 길게 일을 하는 날이면 직장에서 아내는 저녁밥까지 해결하고 일을 하다가 귀가를 하였죠. 하지만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워낙에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청소하고 이런 게 익숙했기 때문이죠. 이상하지.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일에 매달려 사셨던 부모님이 떠오르는 걸까? 아내가 단지 일에 의욕을 보인 것뿐이었건만 저는 참 쓸데없이 과민 반응이었습니다. 지방 출장까지 다녀오는 아내를 그저 멋진 사회인으로 바라보며 응원해 주기로 하였죠. 업무가 늘어난 이후 자신감이 생긴 것인지 아내는 이전보다 확실히 옷차림새에 신경을 쓰고 다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두 번째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이 혼자 맞는 밤에 영화나 한 편 봐야겠다는 고작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또 한 번 안일했고 순진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슬슬 하며 업무 마무리에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당장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생각했죠. 멀리 지방 출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어째서 고작 4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병원에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에게 아내의 이름을 대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의사가 놀라면서 저에게 남편분 되시냐고 묻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맞다고 하니까 되게 난감한 눈초리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아까 응급실에 소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보호자랑 환자가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의료진에게 캐물었는데요. 보호자가 환자를 향해서 네 남편에게 당장 연락해야겠다며 큰 소리로 외쳤고 지나가던 의료진을 붙잡으며 연락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계속 묻고 다녔고 그 모습을 보며 환자가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거다. 누가 제발 저 사람 좀 말려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현기증을 느끼며 환자가 누워있다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튼을 확 거치고 나서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누워있는 아내가 힘없이 있다가 저를 보면서 경악했고요. 보호자로 옆에 있는 남자는 저와 구면이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구면이었던 그 남자는 바로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9층에 사는 남자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재활용장 앞에서 종종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한 거였어? 너 이 새끼야.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내가 오열을 하며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으로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여보, 다른 것보다 내 말을 먼저 들어줘, 응? 그때 9층 남자, 아니 상간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임신 중이라서 대화가 위험합니다. 일단 진정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정관 수술을 받은 몸인데 아내가 어떻게 임신을 한 상태란 말입니까?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싸늘하게 식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의사가 난감해 미치겠다는 눈빛으로 저에게 남편이냐고 확인을 한 것인지 저절로 깨달아지는 순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년놈들이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농락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둘이 저 몰래 바람을 피워왔었고 출장은 다 핑계였고 계단으로 운동을 다니다가 마주친 걸 계기로 눈을 맞았고 상간남의 집에서 뒹굴었고요. 그러다가 임신이 돼서 놀란 아내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상간남이 그만 만날 테니 마지막으로 둘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가짜 출장이 또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리고 왜 그만 만나자고 하는지 상간남은 이유를 캐묻다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으며 상간남이 자신의 핏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반응에 아내는 격양이 돼서 부주의하게 굴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에 치였던 것입니다. 치이고 나서 기절을 하는 바람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거였고요. 아내가 몸을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려댔고 상간남은 당당하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혼만 해주시면 제가 이 사람 데리고서 아이까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상황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이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살면서 이렇듯 개 같은 상황에 놓여볼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는데 말이죠. 그냥 제 인생에서 가족 복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편할 거라는 체념이 들어서 미친놈처럼 허허 웃으면서 응급실의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상간남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너랑 결혼해? 나는 이혼 안 할 거야.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아내가 상간남에게 욕을 퍼붓고 오열을 하다가 저를 보며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를 반복했습니다. 일에 빠져 사셨으나 사실 일에만 빠지셨던 것이 아니라 외도까지 착실하게 각자 저지르고 계셨던 부모님의 옛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며 부모님을 떠오르고 말았던 것이었죠. 차라리 어디 가서 사기라도 당하지. 사기를 당해서 돈이라도 잃고 빚이라도 생겼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남편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이제 당신의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죽였으니까. 저는 아무 감정이 남지 않은 표정과 말투로 아내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을 벌레 보듯 쳐다봐 준 뒤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인생이 뭐고 가족이 뭘까 싶었네요. 때마침 여동생에게서 조카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함께 부침개를 부치고 있는 사진이었죠. 혹시 저도 가서 같이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즉시 당연히 된다는 답장이 왔고요. 아무 말도 안 했건만 여동생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조카들은 TV 앞에 쪼르르 앉혀놓고 여동생 부부와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동생은 속상해서 미치겠다며 눈물을 훔쳤고요. 내부는 저에게 화가 나서 미치겠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 깔끔하게 이혼을 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닌 상간남을 따로 만났고 즉시 이혼을 해줄 테니까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상간남이 고맙다고 하던 인사가 정말 역겹더군요. 상간남에게는 따로 1,000만 원을 받았고요. 참고로 상간남이 능력이 좋거나 집안이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도 대출을 낀 전세였고요. 아내는 10원 한 장 못 건지고 그냥 자기 몸만 나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이 가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막상 이혼을 깔끔하게 해주니까 이제 상간남하고 살면서 애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네요.
이게 본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았으나 당장 이사를 가라는 게 제가 내민 조건이기도 했기에 상간남은 떠났고 아내가 그 곁에 붙어서 갔습니다. 후딱 이혼하기를 잘했더라고요. 공허함보다 후련함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매부의 예상이 맞았어요. 빠른 이혼이 최고의 복수였죠. 시댁살이를 하게 된 그 여자는 우울증이 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원하지 않았었기에 좋은 엄마도 되지 못했죠. 게다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게 그 여자의 고쳐지지 않을 습관이었습니다. 우울증 고친다고 밖에 나갔다간 자꾸 바람만 난다면서 시댁 사람들이 감시를 시작했고 그 여자는 자유로이 밖에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스트레스에 미쳐버렸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 직장 다 놓아버리고요. 자연스레 상간남 그놈은 지옥을 경험하게 됐죠.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을까봐 오죽하면 저에게 연락을 했었고요. 한심한 비웃음이나 날려주었네요. 다시는 결혼을 안 할 작정이었던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의 소개를 받아서 좋은 인연을 만났고요. 화목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얼굴에 그늘 한 점 없는 그 사람은 지금 제 인생에 전에 없이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어주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처가살이도 얼마나 혹독한지 알고 계실까요? 아마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둘 중 어느 입장도 처절하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쪽을 지독하게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도 화가 안 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내를 만날 때 좋은 느낌이 들었고 점점 만나면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역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었어요. 고민하던 저에게 아내의 이 한마디가 확 시기를 끌어당긴 거나 마찬가지였답니다. 진우 씨, 나는 외동딸이라 늘 형제가 없고 외로웠어요. 나만의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었고 그게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사실 아내가 프로포즈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게 미안해서 저도 극장을 빌려 크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우리가 오래 만난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 귀엽고 예쁘게 느껴졌던 아내는 저뿐 아니라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무척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과하게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끼는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뭐가 문제냐. 부모가 자식 아끼는 게 당연한 거고 다들 그런 존재로서 만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아주 다소 정도가 지나치신 분이었어요. 어지간한 정도로 제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보통 야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장모님 댁 근처로 와서 살아야 한다고 하도 성하셔서 아버지께 도움을 좀 더 받고 신혼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수시로 들리셔서 평수, 구조,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갑갑함이 느껴지고 피로해지더군요. 잠깐만, 침대가 여기로 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 침대 있는 방은 안쪽에 있어야지. 왜 침대를 여기에다 둔 거야? 잠깐만. 이 옷장은 또 뭔가? 옷장이 공간을 너무 차지하는 거 아닌가?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좀 놔두시면 안 돼요? 니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집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으라는 게야? 아유, 평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엄마, 평수 문제는 그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꾸 그럼 이 사람도 피곤해?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부부 2명이 사는데 16평이 웬 말이야. 무슨 개미 2마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갑갑해서 어떻게 사냔 말이야. 이래서 사위가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모은 돈이 고작 이것밖에 없으니. 장서방, 내 친구 딸은 이번에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신혼집 차렸다고 하더라. 남자 집에서 아파트 한 채를 해줬다고 하던데 대체 자네 집안에선. 아휴, 말을 말자.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신혼생활을 즐기기는커녕
우리가 잠깐 산책을 나가거나 근교로 나가기만 해도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것도 아내가 아닌 저에게요. 자네 어딘가?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장모님 집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김치 좀 주려고 왔더니 왜 없어? 아이, 차도 안 보이네. 가영이랑 어디 나갔나? 사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일 장모님이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는 집에 있어야 하는 것만 같고 당연히 저녁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차를 돌려 서둘러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거절도 해본 적은 있지만 장모님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아내는 전혀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고 할 의지도 없어 보이더군요. 처음에야 제게 알았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지만 점점 본인의 엄마가 남편을 이렇게 오라가라 하고 우리 부부 사이로 자꾸 들어오시는 걸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듯 했는데요. 이때도 약간 낌새가 이상했는데 아내는 저와 둘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시시콜콜 장모님께 일러 바치고 있었더군요. 당시 장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오시는 통에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내에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내가 더는 안 바래. 주말만이라도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자. 집도 가깝고 장모님 뵙고 싶을 땐 언제든 자기가 가면 되잖아.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고 내가 반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오는 거 싫다는 거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같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 엄마가 우리 걱정해서 오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야.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 됐어.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해. 나 잘래. 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갑갑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두자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한 이래 5년이 될 때까지 딱 3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히 세고 있을 정도로 두 분은 먼 지방에서 거의 오지 않으셨고 오라마라 소리도 없으셨어요. 솔직히 너무 상황에 안 맞는 비유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배를 거칠게 눌러대는 것이었어요. 이제 느낌만으로도 그게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장모님은 엄청난 기세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고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몸을 부르르 떠시더군요. 자네, 나랑 이야기 좀 하세. 장모님은 그대로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가시더니 언제나처럼 저희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군요. 그 뒤로 줄줄 내뿜으시는 호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너무 놀라서 뒤에 있는 아내를 큰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가영이한테 내가 오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 자네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자네만 보면 한심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매일 들여다봐야지 별 수 있어? 그럼 좀 걱정 안 하게 잘하던가. 정말 기가 막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와 나눴던 이야기가 완전히 과장되어서 전달되어 버렸고 장모님이 하시는 말 속에 아무리 홧김이라지만 저에게 비수를 툭툭 꽂는 말들이 순식간에 와장창 떨어져 나왔어요. 황당해서 아내를 보니 자기도 장모님이 이렇게 바로 달려올 줄은 몰랐던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힐끔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몇 시간을 꾸중을 들었고 기분이 상하니 자네가 밥을 사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며 밖에 나가서 식사까지 사드리고 왔습니다. 우적우적 소고기를 드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수그렸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 제가 낮은 자세로 나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시에는 좀 헷갈렸어요. 신혼 때라 제가 아내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지라 초반에는 저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 생각했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불끈불끈 화가 나기도 하고 불만이 올라올 때도 많았지만 어찌되었건 중간에 출장도 있고 집에만 온전히 있는 시간이 있던 건 아니어서 그때그때 잠깐 숨 돌릴 틈이 있었던 덕에 5년은 그럭저럭 지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참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액수도 본인이 정해오셨더군요. 용돈이요? 그래, 내가 결혼 전엔 물론 받을 생각 없다 하긴 했지만 이젠 좀 받아야겠네. 늙은이 혼자 생활하는 게 여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네, 나한테 한 달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장모님, 저 아시다시피 제가 외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100만 원까지는 좀 힘들 듯한데 액수를 다르게 맞춰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자 장모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니, 100만 원 주기가 그리 힘들단 말이야? 이건 내 딸이 동의한 일이야. 왜 자네가 그 돈을 못 주겠단 건가? 아니면 내가 우습게 보여? 나 자네 집에 반찬 만들어다 주고 틈틈이 자네 옷도 좋은 걸로 사다가 챙겨줬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못 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요구한 돈은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야. 더 이상 말은 하지 마세. 난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장모님은 정말 막무가내였고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화낼 틈도 없이 돈을 갖다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장모님은 제게 옷 한 벌 사주신 적 없었고 반찬은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집 반찬을 가져가실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제 카드로 아내와 놀러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장모님께서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아내에게 들은 것만 해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 사놓으신 땅이 있어서 그거로도 먹고 사시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자기 돈 쓰는 건 아까워하시며 제게 돈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주변에 조언을 구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해보았어요. 장모님께 미안하지만 여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액수로 용돈 드리는 건 더 힘들 것 같아. 우리 이제 아이 낳고 하려면 저축도 해야 하잖아. 필요하시다면 50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허나 아내의 반발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엄마한테 주냐며 엄마가 난리 날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역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보, 나도 이건 당신 의견에 못 맞춰줘. 우리 지금 사는 거 생각보다 팍팍해. 아이 생기면 더 그렇게 될 거고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내 뜻대로 해야겠어.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뭐? 50? 기가 막혀.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이라는 거야? 카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지금 장서방이 나보고 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너도 알고 있던 사실이야? 아니요. 엄마, 난 몰랐는데. 지금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엄마 용돈을 깎는다는 거야? 우리 집 사는 게 뭐가 부족했어. 엄마,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얘기해 볼게. 걱정 마세요. 네, 아내의 반응은 더 황당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나오면서도 죽어도 우리 엄마한테 100은 줘야 한다며 저를 쥐잡듯 잡았고 그 괴롭힘을 몇 날 며칠 당하다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죠. 저 역시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집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저는 무조건 일을 해야 했어요.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제 시험관으로 접어드는 시기였고
일단 아기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새 식구가 된다면 더욱 위태롭게 직장에 매달려야 하는 때였는데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한 번에 일어나고 그걸 연거푸로 얻어맞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진우 씨의 개인적인 발전에는 회사가 도움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권고드려요. 5월 3일까지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주세요. 제가 근무일과 급여 협상을 하는 중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방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릴 때에도 너무나 두렵고 떨렸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뭐든 해야 했고 주변을 상담하니 다들 쿠팡 쪽 배달 일들을 발빠르게 시작했길래 저도 소개를 받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걸리게 되었어요. 아니, 제 입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보, 당신은 일 때문에 바쁘니까 나 엄마랑 제주도만이라도 다녀오게 해줘. 풀빌라 예쁜데 알아놨단 말이야. 제주도? 그건 무리인데? 왜 무리야? 당신 월급이 있는데? 아내의 동그란 눈을 보는데 정말 아찔하더군요.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을 해야만 했고 그 말을 들은 아내의 반응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아내에게 그렇게 정이 떨어져 보기는 결혼 생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뭐야, 회사 잘렸어? 어떡해. 거기 김 부장님이랑 한 팀장님 내는 다닐 거 아니야. 나 거기 부인들 모임 못 나가는 거네. 거기 모임 재밌는데 당신 잘리면 나 거기 이제 못 끼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도 생길 수 있고 가정도 꾸릴 건데 그렇게 회사 잘려버리면 어떡해? 난 뭐 먹고 살려고? 당신 일 열심히 한 거 맞아? 정말 어떻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러? 듣자 하니 기가 막히네. 내가 그 회사에서 거의 반강제 협박처럼 퇴사를 당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게 느껴지고 스스로 얼마나 무능력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건 전혀 생각 못해?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했다지만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 정리당하고 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놀던 커뮤니티 모임 걱정이나 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런 무능력한 남편이 일까지 잘려서 집에 왔다는데 거기다 대고 좋은 소리 할 부인이 세상에 어딨어? 당신이 열심히 했어봐. 이런 일이 생기나?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남자는 어떻게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나 모임도 못 나가고 쇼핑도 못 하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본 적 없단 말이야. 엄마! 아내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엉엉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했지만 그냥 밖으로 나가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화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며칠간 냉전을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싸움을 붙이긴 했지만 같이 싸울 만큼 체력도 되지 않았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운전하며 배달을 하고 부업들을 하다 보니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기에 그냥 아내를 못 본 척 그대로 씻고 방에 들어와서 겨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시기에 저는 정말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느 곳도 피할 길이 없는 완전히 모서리에 몰린 기분이었는데요. 그날도 저는 대충 삼각김밥을 입에 우겨 넣으면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두통약을 몇 알을 먹어도 익숙치 않은 일을 갑자기 시작하고 돈만 보고 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컸는지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해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음은 원치 않으나 몸이 너무 지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왜 벌써 왔어? 퇴근할 시간 안 됐잖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 시간에 못 올 곳을 온 사람처럼 당황하는 아내의 표정이 왠지 이상하더군요. 대답을 안 하고 아내 주변을 봤는데 백화점에서 쇼핑한 듯한 명품 박스 2-3개가 있고 아내는 그것을 풀러 꺼내고 있었어요. 그 가방들은 한창 구하기 힘들다며 가방이 무슨 500만 원이라고 하길래 들을수록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던 것이었고요. 이게 다 뭐야? 당황한 아내는 2-3초간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표정을 확 바꾸면서 돌연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 나 요즘 너무 우울하단 말이야. 이런 것도 못 사줘? 사실 이런 것 당신이 내 손 잡고 가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친구 남편은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턱턱 사주면서 원하면 더 사준다고 해. 뭐라고? 내가 당신 배려한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친구 민지 알지? 민지 남편은 이번에 승진해서 승진턱으로 명품 가방이며 귀걸이, 목걸이 다 사줬대. 그 말 듣고 얼마나 부럽던지. 거기에 대고 내 남편은 지금 직장에서도 잘려서 배달하고 있다고 차마 쪽팔려서 말 못하겠더라. 그래서 나도 하나 마련했어. 제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뭔 소린지 납득이 안 가고 아픈 머리는 점점 더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온통 지쳐있는 제 몸에서는 땀 냄새가 더 역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눈이 획 뒤집혀 소리를 지르더군요. 짜증나. 남편이 돼서 이런 것도 못 사주냐고. 나도 오늘 아침부터 줄 서서 무려 3시간이나 죽치다가 겨우 얻어서 사온 거야.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 미쳤어? 나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이래? 나 오늘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뛰어다녔어. 어떻게든 벌어보겠다고, 우리 가족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당신은 고작 이런 명품백 산다고 백화점에 가서 죽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왜 이렇게 변했어?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대충 봐도 가방 3개를 다 합한 가격은 좋게 1,000만 원이 넘어 보였어요. 결혼 이후 단 한 푼도 벌어본 적 없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런 것들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아내에게 고함을 질러버렸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난 더 이상 무능력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 아내는 그대로 쇼핑백들을 주섬주섬 담더니 옷가지를 몇 개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간 곳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씻지도 못하고 저는 어린아가 한동안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이날 저 같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이 시간에 그리고 평소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저를 아시기에 아버지는 상당히 놀라신 것 같았어요. 진우야, 무슨 일 있냐? 아버지, 결혼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계속 되물으시는데 저는 그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진우야. 아니에요, 아버지. 조만간 한번 갈게요. 녀석, 왜 그렇게 싱거운 거냐?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늘 자조심하고. 아버지도 썩 시원한 말투는 아니셨어요. 제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아시는 듯 했어요. 한창 지방에서 돼지 사육을 하느라 바쁘게 살고 계시고 여가도 없으신 걸 잘 알기에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아버지와 살가운 사이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평생 가장으로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가족을 지탱하신 아버지의 무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은 술을 사와서 그냥 맨 상태로 혼자 꾸역꾸역 마셨는데요. 두통이 제대로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그런지 무척 기분 나쁘게 머리가 아프더군요. 얼른 자야겠다 싶어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거칠게 눌러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다시 들어온 건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즉각 곤두섰는데 그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이봐, 자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간 아무리 그렇게 들락날락하셔도 벨은 누르고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와 버리신 거죠. 그 장면에 저도 화가 새삼 나려고 하는데 장모님은 그런 표현도 할 수 없게 충격적인 행동을 해버리셨습니다. 제 오른쪽 볼에 찰싹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제 뺨을 거세게 올려붙이신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눈이 거의 밖으로 돌출될 지경이었고 당황해서 고개를 바로 들지도 못하고 멈춰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엄하신 아버지라고 해도 종아리나 손바닥을 맞았지 얼굴을 맞아본 적은 없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보자 하니까 자네 우리 가영이가 그리 만만한가? 어디 우리 애를 혼자 내쫓는 거야? 자네 내가 직장 잘렸다 했을 때도 가만히 두고 봤어. 근데 우리 애가 친구들한테 뒤떨어지는 게 싫어서 가방 좀 비싼 거 좀 몇 개 질렀다고 그걸 그리 구박하고 못 살게 굴어? 어디 돈 번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고깟 200, 300만 원 돈이랍시고 갖다 주면서 이보게 자네 아버지 돼지 사육하신다고 했지? 돼지 사육하신다더니 자기 아들도 돼지처럼 키우신 거야? 아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 분수도 모르게 내 딸한테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한 거냐?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못해 이도 떨리는 것 같고 입안에서 욕지기가 나올 것처럼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고함을 질러대는 장모님의 소리가 귀에 웅웅대며 뭉쳐들리면서 저는 계속 머릿속에 우라가 치밀었어요. 내가 바람을 폈나, 가정폭력을 저질렀나, 빚을 졌나. 아내에게 어떤 폭언도 조그만 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 버느라 고생하는 나의 노력은 본체만치 하고 그 돈 일부를 멋대로 탕진해버린 아내에게 화를 낸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는 못 참고 우라를 토하며 장모님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제가 가영이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 장모님은 이렇게 남편이 돈 버느라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사드리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왜 제 부모님을 욕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뭐야? 저도 거의 이성을 잃고 장모님이 신발을 신던 안 신던 밖으로 나가시라며 문을 열었고 내쫓듯 장모님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장모님이 황당해하시며 문 곁으로 나가시길래 확 문을 잡아당겨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터벅터벅 들어와 맞은 뺨을 만지면서 기가 막혀 엉엉 울었어요. 아내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니었던 걸까? 대체 누가 잘못인 걸까 하고 식탁에 엎드려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장모님인 것 같아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하도 전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와서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대체 네 사돈 뭐하는 사람이냐? 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애비한테 얘기했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사돈한테 전화가 방금 왔는데 거참 기가 막히는구나.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되물으니 돌아온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피가 끓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을 붙잡고 울부짖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아, 글쎄,
네가 막 자기한테 대든다면서 버릇없이 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보고 글쎄 돼지나 키우더니 아들도 돼지처럼 키웠다고 하더구나. 내가 살면서 생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다. 색이랑 이혼시킬 거라고 하던데 뭐가 어떻게 된 얘기인 거야? 장모님은 저도 모자라 저희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댔더군요. 돼지 사육 평생 성실히 해오신 아버지에게 그 잘난 아들도 돼지같이 키웠다니요. 제 아버지 직업을 비하하는 것과 동시에 저까지 한껏 깔아뭉개는 말을 저희 부모님에게 했다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까지 건드리니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저는 술김에 마치 10살짜리 애처럼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간 있던 일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간 말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그래요. 정말 죄송해요. 꾹 참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 같던 아버지는 장모님이 그렇게 집에 드나들며 매일 간섭했던 걸 아시고 점차 화를 참지 못하셨고 제가 실직하고 일을 여러 개 하고 있음에도 아내는 그렇게 제 돈을 써버리고 다 제 잘못으로 돌린 것, 그걸 갖고 적반하장으로 장모님이 뛰쳐와서 제 뺨을 때린 것을 들으신 뒤엔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어요. 이런 몹쓸 지방 같은 이라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 안 나오는구나. 진우야, 너 그간 왜 이런 일은 아버지에게 말 안 한 거야? 내가 너 이리 살라고 공부시키고 그런 줄 알아? 너 이거 이혼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거 그냥은 못 넘긴다. 어디 내 아들을 돼지로 만들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들끓으신 건지 목이 메이신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장모님 댁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도통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주소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하면 할수록 뺨 맞은 일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수치였으며 우리 아버지에게 해댄 심한 모욕을 생각하니 장모님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나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맨날 부모 없는 자식 마냥 그렇게 딸을 감싸던 장모님을 생각하니 아내고 뭐고 다 꼴보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부글부글 화를 냈다가 다시 추스르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 아파오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씻고 잠들었는데요. 이후에 거의 10시간 정도 정신없이 잠들었다가 깨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모님 주소를 알았으니 가서 뭔가를 저지를 것이란 생각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파장이 엄청 커버렸더군요. 돼지나 키우니 자식도 돼지같이 그 모양으로 키운다는 장모님의 말에 아버지는 그 길로 직원분과 돼지 5마리를 싣고 가서 장모님 집 배를 눌렀고 나와서 둘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직원분을 시켜 돼지를 장모님 집 마당에 풀어버린 겁니다. 직접 눈으로 살아있는 돼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장모님은 기겁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쫓아내기는커녕 손도 못 대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새 돼지들은 똥을 싸고 꿀꿀거리면서 난장판도 아니었던 모양이고 풀고 나가버린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전화한 장모님에게 일침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이 돼지들이 뭐가 문제요? 사돈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낫습니다. 그렇게 돼지들 무시하고 내 아들도 돼지 거리더니 사돈이 그렇게 돼지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요. 어디 같이 한번 지내보쇼. 내 선물입니다. 당연히 장모님은 난리가 났고요. 돼지는 불구하고 동물이라면 질색하시던 장모님이라 여간 고역이 아닐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모님 집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장모님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혼비백산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절 보더니 당신 아버지 미친 거냐고 얼른 돼지 데리고 가라고 난리였어요. 그때 장모가 절 보고는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자네 아버지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지금 내가 왜 이 더러운 돼지똥을 치우고 있어야 하냐고? 이봐요. 당장 데려가요. 이 더러운 돼지들 당장 내 집에서 치우라고. 안 그럼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 드릴 거니까. 신고요? 아니, 좋아하시는 돼지 선물해 드렸는데 왜 신고를 하십니까? 이 돼지들이 생각보다 영특해요. 똥도 잘 가리고요. 어디 한번 잘 길러보세요. 내 특별히 선물 드리는 겁니다. 사돈 위해서. 아니, 이 양반이 자네 못하고 서 있어. 아버지 말리지 못하고. 정말 이대로 내 딸과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사돈도 참 정도가 지나치십니다. 내가 콧감 몇 마디 했다고 이 더러운 돼지 새끼들 데리고 와 내 집에 풀어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돼지 사육해서 배운 거 없는 건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무슨 경우라니요? 이 돼지들이 사돈보다 훨씬 낫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사돈을 주인처럼 잘 따를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이 돼지들은 명품 백 같은 거 사고 누구 뺨 때리고 하는 짓은 안 합니다. 최소한 양심들은 있거든요. 뭐예요? 전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장모님의 싸움을 지켜보았어요. 처음엔 저도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간 거였지만 그냥 이 상황을 두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들이 더 집안을 뛰어다니며 쏙하며 식탁이며 더럽히고 어지럽혔고 아버진 화가 난 얼굴로 장모님을 노려보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이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돼지들을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아내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아. 내 가방, 엄마!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돼지들이 아내의 명품백에 장난짓을 한껏 쳐놓았더라고요. 돼지들의 똥이 푸짐하게 빼기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할 듯 엉엉 울었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저리 가라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어떻게든 그 가방을 살리시겠다고 진공청소기로 돼지들을 밀어내려 하셨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좀 후련하신 얼굴이 되어 자기 돼지들이 명품을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를 어쩌나. 사돈, 괜찮습니다. 돼지 똥꿈이란 말도 있잖아요. 돼지 똥이 그리 해롭진 않습니다. 가방 잘 닦아내고 하시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이참에 인성도 좀 갈고 닦으시면 좋고요.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그제야 직원들에게 돼지들을 데려오라 하여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너 분명히 알아라. 너한텐 내가 있고 네 엄마도 있어.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참지 말고 애비한테 말해. 너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을 애가 아니다. 알았어? 돌아오시는 길에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저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화를 못 누르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울컥하기도 하고 입을 막고 끄끄거리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틀 정도 지나 아내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이 시간이 얼마나 편한지를 새삼 체감하게 되었어요. 집값 갚기는 여전히 턱이 없지만 매번 불평에 뭐가 없다고 하는 아내와 매번 아내 말만 듣고 쫓아와서 왱왱거리는 장모님만 없어도 제 머릿속엔 많은 여백이 남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다 보니 생각할수록 장모님이 말했던 이혼 얘기가 머리에 맴돌았어요.
저도 더 이상 걸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원하셨으니 이혼을 진행하겠다.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장모님의 대답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이혼하라고 했지만 이번엔 용서해 줄 테니까 자네가 와서 가영이 데려가게. 무슨 말이십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별일도 다 있는 거야. 자네도 자네 아버지도 경우에 어긋나는 짓을 하긴 했지만 용서해 주겠네. 어른 말 들어. 얼른 와서 데려가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변덕을 부리시는 건지. 당장이라도 이혼시킬 기세였고 뺨은 고사하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팍 줄어들어서 저렇게 조곤조곤 말하는 걸 보니 저희 아버지가 나선 게 상당히 크게 각인되었나 봅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딸 저보고 와서 데려가라고 또 허울좋게 말하는 게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죠. 허나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도 자기 딸 성격 잘 알고 있고 누구 만나 쉽게 결혼할 수 없을 거 알 테니 그냥 편하게 돈 벌어오는 남편 옆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였죠. 하지만 그 속셈을 모를 리 없었던 전 더 꼿꼿하게 맞대응해 주었습니다. 절대 재결합은 없을 거고 이혼은 필수 부가결한 것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장모님, 저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못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합쳐봤자 결국 저와 그 사람 사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 전과 같은 상황이 생길 거고 저도 더 이상 속 시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모였던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 싶어서 전 그리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어요. 잠깐만. 내가 사돈에게 사과하면 되나? 그러면 자네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럼 그리 하겠네. 자네가 말 좀 잘해주게. 부부 사이 연을 그리 쉽게 끊으려 하면 되나? 내가 사과할 테니 일은 마무리하세. 전 장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나중에서야 집에 온 아내는 제게 표독스런 얼굴로 이리 물었어요. 당신,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냐고.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꾸해 주었습니다. 당신 없는 한 달 혼자 사니 세상이 다 이뻐 보이더라. 만사가 편했어. 내가 어딜 가서 뭐라고 살든 이젠 당신 알 바 아니야. 당신도 잘 살아. 아내는 그 말에 사태 파악이 됐는지 울먹이면서 이제 명품 안 사겠다고 하는데 그 눈물마저 꼴보기가 싫더군요. 이 힘든 시기에 더 복잡하게 이혼 처리하면서 전쟁할 걸 생각하니 그건 그것대로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저는 과감히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해방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심정이랄까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 솔직히 이런 이혼 얘기 자랑거리도 아니고 떳떳한 일도 아니어서 괜히 쓰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막상 끝내고 나니 제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서 너무 후련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혹여나 저와 같은 선택을 두고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결심한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길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올 한 해 더 평안하고 좋은 날들만 있길 기도할게요.